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관련 얘기를 해보죠. 집권 여당. 이게 아까 황장 소장 얘기처럼 상대적인 거니까 지금 야당이 그런 상황에서 지지는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어도 이해찬 대표는 간혹 20년 집권 얘기했다. 또 간혹 100년 집권도 얘기했다가 240석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 상황 총선 전망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황 소장은? 민주당? 제가 볼 때는요, 정권이 지금 몇 가지 카드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 부분하고 있어도 이 내년 총선 전에 3월달쯤에 수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김정은이가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다. 제출하는 거하고 비핵화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미국과 긴장을 이렇게 고조시키다가 극적인 타협으로 일시선회에서 어쨌든 한국의 문정권이 성공하기를 김정은이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상대해주지 않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럴 거라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부분은 저는 화폐개혁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굉장히 화폐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충격을 줄 수 있다. 현실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보죠. 정권이 그냥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권은 주물딱 거리면 반드시 나중에 이렇게 뭔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가진 사람은 6개월 안에 은행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집에 보관하거나 이렇게 출처를 소명하지 출처를 소명해라. 그리고 6개월 안에 교환해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뭐 부동산이나 금이나 뭐 명품 소비나 이런 게 급증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수가 하나 있고, 또 황교안 지도부가 제가 볼 때 붕괴되는 수를 여건히 던질 수 있다고 봐요. 총선 앞두고요. 설마 그렇게 하겠나는데 이 사람들은 패스트트랙도 하는 사람들인데 카드가 있으면 안 던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할 건데 그걸 갖다가 전부 꺾으려고 하면 한결같은 이 야권 지금 한국당의 이런 어떤 투쟁 의지 그리고 신념 소신 사적성의 각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역대 다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취약한 형태의 정당으로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가면 지금 문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하고 별개로요. 총선 결과는 엉뚱하게 나올 위험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기는 지금 또 가지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그 청문회 정국에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일종의 뭐 개혁에 있어서 그러니까 불태전의 각오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저는 개혁이 뭔데 개혁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러니까 그 지난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박영선, 김연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카드를 안 걷어들였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뭐 예를 막말 논란 또 박영선 들로산 그리고 또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임명을 강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까지 우리가 이 지명을 철회하든지 자진 사퇴할 경우에는 향후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그 향후 주도권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조조라인, 그러니까 조국과 조현옥의 그러니까 그 책임 그 넘어서는 바로 이 공격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강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분명히 있던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내년 총선에 대해서 질 수 있다는 생각까지 아마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방어라인을 쳤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선거제 패스트트랙 제도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시간표에 의해서 이렇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장악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미선 임명 강행 그리고 또 지금 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러면서 지금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또 진보는 진보대로 아주 결집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분명해 보이는데 한 가지 주목되는 측면은 지금 무당층과 부동층에서는 지금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측에서 약간 좀 발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바로 그 때문에 이번에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지금 양정철을 비롯해서 저는 아마 저는 많은 분 쪽에서는 친문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선수가 들어간다. 진짜 이 정치판을 알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동원을 해서 이걸 전국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국 현안을 주도권을 쥐고 가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이 그 상당한 물갈이, 세대 교체, 뭐 이런 분위기 쇄신 이런 걸 위해서 선수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같은 주도권이라면 역시 또 선수의 겸 친문이 되겠네요. 저는 근데 또 저 뒤에 뭐 놓은 이야기지만 양정철을 비롯해서 뭐 지금 뭐 그 친문 라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친문 독식으로는 가지는 않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한 물갈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중진들, 수도권에 좀 쉽게 선거에 바보는 아니지만 독선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물론 독선을 비출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마 자기 팔을 잘라내는 그런 모습들은 아마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국 현안은 아젠다는 지우고 가고 그 아젠다 설정해서 계속 끌고 가고 이쪽은 또 이 당 차원에서는 상당한 물갈이와 세대교체 세피 수혈을 통해서 분위기 쇄신은 이 투 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 팔을 잘라내는 희생을 감수한단 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하여튼 저는 좀 시원찮은 팔을 잘라내고 철로한 눈에 철판을 갖다가 붙이려고 지금 하는 거죠. 결국 잘라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문에 대한 충성심이 더 이렇게 좋고 문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갈 거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당 관련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저게 현장 사상이라 보면은 선거제도 이 선거제도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갖고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대부분 불행한 결과를 갖고 왔죠. 그래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선거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뭐 어떤 이유에서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뭐 그냥 사소한 이유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어떤 지금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느냐. 근저에 사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한 2년 가까이 최저임금제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현 정부 이쪽의 그 특징이 사실 그런 걸 참 잘 인정을 안 하는 케이스인데 근저에 부분적으로 일부 인정을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마 정책적으로도 일부 오류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대가 빠져나가는 이 30대까지도 일부 이탈하는 이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실제 선거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는가. 대통령 선거는 보다도 총선은 한 10포인트 정도 낮아요. 그 카트라인을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 전후만 돼도 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당이든 특히 다당제면 더더욱 그렇죠. 대선은 그보다도 한 5% 10포인트 정도 더 높게 잡아야만 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아주 높은 정당 지지율은 아니어도 20%를 지금 넘어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 정부로서는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240석 20년 집권 이야기인데 20년 집권 그런 거 별건 하더라도 240석은 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마 내부 저기 이 사기 이 고향 차원에서 했는 발언 같고 실제 내부적으로 아마 설정하고 있는 득표 목표가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대략 하겠죠. 개헌 제지 선거 과반을 이런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을 어떤 형태로든 범여권 차원에서라도 그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황 소장님이 집권 여당의 지금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카드가 있다라고를 했지만, 그러나 현 정부도 내가 볼 때는 쉽게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대북 문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에 하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북한, 특히 북한 그 지도자들이 이미 그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너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것이 진행되는 순간 경제 문제로, 대북 지원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걸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남북 비핵화 문제가 합의가 되고 협의가 진전이 될수록 이 경제 문제를 잘 풀었으면은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역으로 경제 문제가 잘못 풀리고 세금 문제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국민들의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잘못하면 역풍이 불어버릴 수가 경제 있습니다. 문제 잘 풀릴 여전히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뭐 세계 경기도 이런 데다가 실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들, 자영업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층이 우리나라 고용을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그 밑에서 아르바이트 20대 30대 초반, 즉 노동시장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 노동자들이 전부 그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 밑에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1, 2년 동안 지금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1년 이내에 그네들한테 경제적 그 손실을 지금 회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 정부가 어떤 그 대북 정책을 하든 뭘 하든 종국에 가서는 경제 문제로 갈 것이고, 그것은 중간 평가로 가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다음 총선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차라리 대선이면 쉬워요. 쉬운데 총선은 참 어려운 상황이 그런데 될 어려울 건데 그 황 소장 얘기처럼 상대적인 경쟁이니까. 네. 그러면 한국당한테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당이 자꾸 내가 말씀드리는 게, 한국당이 한 30% 전후의 지지율만 유지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전략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당 부족이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30%는 하니까. 아까 김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전략적 목표라는 게, 지금 이제 문 정권은 1차적으로 자기 희망사항을 200석으로 설정할 거라 봐요. 지금 자기들 포함한 범여권을 범여권 200. 177석 정도로 이렇게 뭐 보고 있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3, 40석만 더 올리면 범여권으로는 200석이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개헌을 하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남북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 국가연합이나 이런 성향을 개헌에 담은, 개헌의 의지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 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게 안 되면 범여권에 이제 160석을 정도를 설정을 해놓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거꾸로 보면, 그렇다면 범여권이 160석이면 한국당이 140석이 돼서 거의 일당이 된다는 건데, 한국당이 과연 지금 140석을 얻어서 일당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도 또 딜레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그 총선까지의 남은 한 1년간에 지금 서로 간의 정치 게임을 어떻게 해 가느냐라는 부분에서 매우 유동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한국당이 100석은 더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140석까지는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봐요.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변수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을 두고 현재 그 여권 청와대와 또 당에서는 이 지금까지 총선에서 이 승리를 한 그 당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충충표를 잡았고, 그리고 그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자층의 어떤 지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뭐 지역에서 어찌 말하면 오피니언 리더격으로 이렇게 지역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파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권은 지금 20대 남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안 쓸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아마 지금 뭐 민주연구원에 그 양정철 비서관이 가서 뭐 이런저런 걸 갖다가 하고, 또 청와대와 연결해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내오고 하겠죠. 이게.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참여정부 2기의 모습을 가지면서 이걸 비욘드 노무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를 어쨌든 본인이 그 수석과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지도부 있는 사람은 또 참여정부 때 다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그 일당이 됐다가 17대 총선에 망가가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저는 계속 복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패스트트랙이 합의된 다음에 의원들한테 다 그 사안을 발송했다 그러잖아요. 참여정부에서 그 국법법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때 개정을 갖다가 당대표 간에 박근혜랑 이부영이니까 이렇게 합의했는데 어쨌든 강경파가 그걸 갖다가 개정이 몇 말이냐 이래가지고 라틴도홀에서 농성하면서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4대 개혁 입법이 다 무산되고 이게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완패하고 뭐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 당일 깨지고 이래 됐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 기소권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의 어떤 저충적으로 그래 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들 그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이제 생존의 어떤 준거를 마련하고 그것을 키워 나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민주당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이 덩치를 더 키워가지고 지금 가반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범여건으로 보면 200석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난 촛불에서 요구됐던 부분들을 법제화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전반적인 경제가 갑자기 우리가 뭐 이렇게 3, 4% 경제 성장률 가져올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이렇게 그 업종별로 이렇게 그 지역별로 세대별로 그게 이렇게 맞춤 전략이라든지 정책을 갖다가 내와서 좀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이 반대의 어떤 부분들을 거부의 그것을 갖다 좀 완충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김 대표 식으로 해서 집권 여당이 전략을 짜면 되지만 정확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이 나오는 그 배경을 유심히 보면은 사실 탄핵 직후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가 탄핵 직후의 정치적 분위기면은 굳이 선거법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약 상인에 가는 거고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150석 또는 때에 따라서는 200석도 가겠죠. 문제는 지금 한 2년 상간에 이 탄핵 전국의 지지 세력의 핵심 세력이 어떤 20대, 30대 초반 남자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층은 이탈하여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이탈해서 어디로 가면은 이 정당 명부제 투표에 되고 정의당이라든가 제3당으로 투표를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이탈했는 탄핵 때 이탈했던 젊은 층들은 비례대표로 이제 범여권으로 묶는 이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데 만에 하나 이 의도대로 이 패스트트랙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범여권의 크기를 키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은 할 수 없이 이제 그 현 선거 체제로 가야 되는데 김 대표가 이야기했는 업종이나 여러 가지 산업별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전략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 대부분 경제 정책인데 참 아쉬웠던 부분이 현 정부가 초기에 그 중요한 정책들을 이미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거를 뒤집을 수도 없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지금 정책을 내놓기가 시간적으로 쉽지 않고 그걸 보완해갖고 현재 결정해 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는지 특히 경쟁 정책은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해서 효과가 오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아까 김 대표가 얘기한 이미자 의원 관련은 사진 뉴스원에서 찍어놨네요. 그대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놨네요. 요사진. 이렇게 했네 얼굴에. 그 관련 우리가 이제 얘기는 하나 반쯤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남북관계 관련해서 마지막 뒤쪽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앞부분에서는 야당 소속의 의원들 몇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황교안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관련 얘기했는데 여당, 여권 내부에서도 개별 정치인 인물에 관해서 혹시 언급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뭐 잠재 대권 후보도 있고 최근에 청와대에서 있다가 아니면 내각에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 아니면은 다음 달에 있을 그 원내 대표 경선에 출마한 사람들이 있겠는데 이 중에서 특별하게 언급해 볼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 대표 없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반도 그 북핵 관련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오늘 24일이니까 내일 모레 뭐 2, 3일 뒤면은 지난해에 4.27 판문점 선언 딱 1주년이 되는 건데 그때 기세로 봐서는 지금 1년 뒤 오늘이면 대단한 진전이 있을 걸로 그때 기세로 보자면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남북 관계든 심지어는 북미 관계까지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고요. 여러 가지 들은 얘기로는 뭐 한 달 전부터는 판문점에서 각 언론사들에서 굉장한 준비를 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다가 되게 많이 축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했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벤트성 만남도 혹시 기대를 했었지만은 이미 그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해버린 상황이 그런 건데 지금 1년 전의 상황에서 지금 되돌아봤을 때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마침 1년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 좀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능구 대표. 나중에 하실래요? 그러면 늦게 오신 우리 그 홍 소장부터 하십시오. 1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이 남북 협상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은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고 또 남한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놓고 볼 때 보수 정권이 아닌 더 진보적인 정권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만나서 새로운 돌파구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1차 남북 정상회담인가요? 그때 뭐 내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고 왔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봤을 때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진짜인 것 같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남북 문제에 관여 국가들이 모두가 다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만나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쉽지 않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단정이었습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전에 만나봤던 저기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에 만났던 김대중 대통령, 또 그 이후를 가면은 노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남북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때 참석해서 북한의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전에와 달리 이번에는 만나보니까 확실하다. 그거는 사실 좀 넌센스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결국 지금도 이 북한의 지도자가 이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객관적인 경제적인 봉쇄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더욱 어려지면서 이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요즘 분위기가 뭐가면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제가 1년 전보다는 더 이제는 이 기대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이 돼도 만약 극단적으로 각 진영 미국이나 이 저기 그 북한 이쪽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협상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제일 이 남북 문제가 교차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가 뭐냐 어떠하냐가 이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면 어떨까? 제가 생각해도 쉽지가 않아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금 그 이후 이 비핵화 이후의 어떤 그 안전 정권 북한 정권의 안정을 놓고 볼 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고 안 가본 길을 어떤 거든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역사적 전례가 없는 부분을 지금 뭐 젊은 지도자가 그걸 결정한다 참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지난해 전반기 때 4.27 선언을 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 등의 인식이 너무 감상적인 낙관주의였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감상적일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낙관적이지 않았는가. 예. 저는 그 김정은이 작년에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를 밝혔던 부분은 나름대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김정은이 작년에 신년사를 통해서 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꼬를 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이 직접적인 교섭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하고 직접적인談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핵화를 주고 체제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 그것이 결국 그러니까 일종의 종전선언 더 나아가서는 평화협정까지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충분하게 이 자신들이 인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1년 지나서 안 됐는데 저는 그 이후로 봤을 때는 이 70년 분단에서 오랫동안 배태되어 왔던 이 일종의 분단의 운동 법칙이 그 일종의 관성의 법칙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느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일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걸 한꺼번에 그 70년 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운동의 그 법칙을 한꺼번에 끊어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북한 내에도 강경파도 있고 미국도 강경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볼턴을 비롯한 이 강경파들한테 지금 거의 포섭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장은 힘들다.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까지 왔는데 하노이에서도 결국 트럼프가 뭐 상당히 줄 것처럼 했다가 트럼프는 그때 다시 또 그때 사실 이 여러 가지 그 내부 사정 때문에 그때 뭐 코언의 그 의회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 스몰 딜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정치적 역풍 이것 때문에 발을 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나의 모든 걸 걸고 비핵화를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발을 뺀 거고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취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신냉전을 지난해에는 문재인을 지렛대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신냉전을 저는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게 아니냐. 신냉전이 뭐냐. INF 협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구소련하고 맺었던 중거리 핵 전력 협정에서 트럼프가 발을 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푸틴이 지금 이게 지금 그 조약이 폐기되고 이게 발효되는 게 다음 달 중순부터인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면 지금 그 핵무기 경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하고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뮬러 특검에 의해서 그 러시아의 그 대선 개입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러시아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미국의 상당히 반대편에서 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푸틴하고 내일 만나서 상당히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는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저렇게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 부분에서 최소한 러시아라도 발을 좀 빼달라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신들의 그 노동인력 지금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그려달라든지 일종의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신냉전을 통해서 그러면 그만큼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김현종 국가안보차장이 러시아의 안보 책임자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수록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 입장에서라도 러시아도 만나고 이제 2차 함수에서 4차 함수, 5차 함수 계속 고차원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진 건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더 크죠. 하여튼 뭐 접근 틀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네요. 저는 북한이 비핵화는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다. 왜 미국도 지금 외부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그냥 더 만들지만 못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측면에서 있고 지금 저렇게 유지한 채 한 5년 10년 가게 되면 그냥 보유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노리는 거는 비핵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을 완중국화 시킨다. 우크라이나처럼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라 동쪽이 지금 러시아에 점령당해 있고 사실 러시아 군대가 와서 싸우고 있죠. 반군처럼 해서. 크림반도도 뺏기고
그런데 서방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는 유명한 전략가들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하고 벨루루시는 러시아에 던져주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거는 문 정권 같은 이런 좌파 정권이 있을 때 최대한 한국을 지금 미국의 일본의 동맹에서 이렇게 빼내자. 그래서 한국이 뭐 중간쯤처럼 돼서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덩거리로 되고 또 일본하고는 계속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충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이 이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점점 이렇게 이런 속도로 한 몇 년, 10년쯤만 더 가면 자연스럽게 한국도 거의 완충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 대목에서는 세 나라가 일치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완충국쯤 돼버리고 나면 이제 그러되면 거의 한미 동맹은 이완되어서 이제 거의 이렇게 행편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아침에 보면 전 국방부 무슨 이 부장관인가 했던 사람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을 갖다가 계란이라 생각하고 바구니에 전부 중국만 담아놓고 급한 일 생기면 우리 보고 도와줘라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미국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의미하는 거는 뭐냐. 북한의 전략대로 북한이 지금 좀 괴롭기는 하지만 이 상태대로만 끌고 가도 북한이 뜻한 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북한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얻었죠. 작년 1년 동안에요.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부분에 시간도 충분히 벌었고 또 미국의 의지도 대충 테스트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전혀 자기들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3월에 북한이 미국 대선하고 한국 총선을 노리고 이 가짜 비핵화 리스트 제출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놓은 핵의 액수를 미국이 정확하게는 모른다 봐요. 대충 한 80-90%는 맞추지만 그래서 북한이 일부를 갖다가 숨겨놓고 리스트를 제출해서 검정 사찰을 받겠다고 한 1년을 끌었을 때 그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아주 극도로 위기를 조성했다가 그렇게 돌았을 때 그것이 미치는 부분이 크겠죠. 그때 이제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건 남았고요.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지금 미북 협상 과정에서는 북한에 없어졌다고 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어요. 왜? 미국도 한국을 믿지 않고 한국 말대로 북한이 또 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럼 한국의 외교적 이상은 악화되고 있다고 보세요? 악화됐죠. 그는 악화됐지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의 문정권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건 김정은의 결단에 딸린 거지. 한국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예. 근데 그 악화됐다는 것은 지금 이번에 이 슈퍼위크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그 북러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뭐 양국 정상 여기저기. 그다음에 또 푸틴이 또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하고도 뭐하고 예.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미일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이런 일련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국만 어떤 움직임이 없고 그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지만 정말 그 뭐 푸대접 받았다 뭐 단독은 2분밖에 안 됐다 이런 말이 오갈 정도로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김정은한테 보낼 트럼프의 메시지는 그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봤을 때 북핵 문제 특히 북핵 문제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들 이야기하는 게 이건 북한과 미국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그 북은 미국이 뭘 생각하는지 미국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자기들이 지금 이 제재 그걸 스타트를 언제 시점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미국의 생각을 우리로부터 이렇게 이 전해 듣고 싶어서 예를 들면은 남북 관계 상당히 이 북핵 문제에서는 그 중요한 역할을 그거로 봤던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그 한미 관계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시피 상당히 그 서로 간의 노선과 입장 이런 것들이 상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박지원 장관이 한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그 이렇게 중요한 남북 관계 이런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칠판에 썼다는 거예요. 쓰면은 그 DJ가 응 하고 지우고 자기도 쓰고 예 하면 지우고 그 정도로 미국에 의한 도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위협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도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갖다가 저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여전히 이 명명백백하게 다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중재자는 촉진자 뭐 이런 저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떤 미국이 뭘 바라는가, 북한이 뭘 바라는가, 이 둘의 절충점은 어디에 올 수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서 어떤 전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이도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이 유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치고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건 유엔 제재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하지만 유엔 제재 있는 부분들은 그것의 핵심에 미국이 있고 북한이 있는 거니까 저는 지금 이 북핵 협상에 있어서 좀 전략적인 이렇게 이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지금 하나 특별한 게 다들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석탄 밀수하는 거하고 정제유를 갖다가 북한에 배가 실어주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수십 번을 해주는 일이 정권이나 정보기관에 관여없이 가능하겠느냐. 북한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매니버로 이렇게 한국에 협조를 해줬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금강산 개성공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는 줄 거 주고 있고 또 북한도 받을 거는 받고 어차피 그건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부가 입장을 밝혀가 지금쯤이라도 정리해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하지 않고 그냥 기관들 다 듣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뭐 그걸 갖다가 잘못 이야기한 시키는 대로 만안하지 않은 여자 사장을 구속시켜 놓고 이 수사기관이 대답을 강요했다고 그 사장이 참여 재판을 갖다가 요구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일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사 기록은 거의 맹탕이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내용이 어디서 사서 어떻게 돈을 주고 어디에 납품했는가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권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정리하지 않고 지금 다들 겁이 나서 말을 못한다고 끌고 가다가 나중에 북한 석탄 정제유 문제가 미국이 만약에 의도해서 자료 훨씬 많이 갖고 있을 건데 그걸 어느 날 공개하면서 세컨드리 보이콧을 때리거나 그걸 갖다가 압박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황 소장 말씀하시는 걸 왜 이야기를 안 해요? 두 명이 했지. 진재철이하고 유기준이. 다만 이 사람들도 말을 굉장히 조심하지. 왜? 곽상도처럼 달라들면 죽여버리니까. 하여튼 뭐 오늘 제가 마침 또 이 주제 가지고 쟀는데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지난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탑다운 이거 뭐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치밀하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않으면은 남북이든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금 방식을 조금 상황 인식을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은 한미 간에 있어 가지고 비핵화 로드맵을 서로 합의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그것을 이어서. 근데 그렇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 역할은 이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 북핵 협상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저는 하노이 회담에서 다 드러나지 않나 봅니다. 하여튼 뭐 최근의 상황 그렇게 조금 녹록치 않은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을 지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70년 동안에 지금 이 분단 체제에서 지속되었던 이런 나름대로의 일종의 그 흐르는 뭐 운동 법칙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 그리고 또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 이들이 각 대통령과 그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만나지만 그네들 스스로가 이 자신들이 꼭 지켜봐왔던 이 틀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어떤 식으로든談판을 하고 싶은 거죠. 트럼프의 직접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앞으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밑에 참모들한테 이름해가지고 이야기해 본들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톱다운 방식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폼페이오나 볼턴이 그 운동 관심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 사람 제껴라. 그렇게 계속 그걸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그것이 과연 미국이 얼만큼 그걸 심각하게 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보면 뭐 우리 황 소장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나름대로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이 자신한테 주어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는 좀 분명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되게 이제 그런 걸 기대하면서 서로가 이제 뭐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제 뭐 하면 좋겠다 했는데 워낙 서로 간에 동상이몽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해법은 할 수 있는 것을 치밀하게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쉽겠냐라고 좀 어려운 국면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남강도 그렇고 또 국회가 오늘 또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지 이런 상황도